경어선사 3. 머리를 기르고 훈장이 되다. 경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도대체 왜 경어는 승려로서 존재가 가장 돋보일 1906년 61세의 나이를 뒤로하고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오지의 북방고원에 부는 풍진 속에 자신을 묻어버린 것일까? 한때 그는 선문이 준엄한 청규를 세우고 사람들이 선의 길로 이끌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선승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런 그를 선문의 이단자로 만들었던 것일까? 서광사 이후 경호는 평안북도 강계, 유원, 함경남도 삼수, 갑산, 희천 등지로 자취를 감춘 뒤 스스로 이름을 박난주라고 지었으며 머리를 기르고 선비의 갓을 쓰고 변신하였다. 그리고 서당에 훈장을 하고 친지들과 술을 마시기도 하고 시를 짓고 소일하며 세간의 풍진 속에 자신을 묻어버렸다. 경어는 머리를 길렀다. 그렇다면 경어의 유발은 환속의 징표였을까? 그렇지 않다. 경어의 유발은 하남 중원이 적은 바와 같이 도회 귀족을 위한 변장이다. 즉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기 위한 유발인 것이다. 절을 떠난 선의 달인 경호는 가을날 설이 묻은 나뭇잎들이 찬바람에 휘날리는 숲길에서 자신의 고독을 본다. 그것이 우연한 노래이다. 설이 묻은 나뭇잎들이 찬바람에 떨어져 이리저리 어지럽게 날리는구나. 이 마음 둘 곳 없어 긴 세월 나그네 되어 돌아가지 못하네. 만년의 경호가 차라리 어느 절의 조실로 주석하면서 남은 날들을 보냈다면 그는 안락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호는 명분과 사상의 틀에 안주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안주를 거부한 사람은 그 막막한 자유로움의 가혹한 보복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는 이미 스스로를 넘어선 인물이다. 때문에 오직 홀로 서서 보여주는 경어의 모노드라마는 처절할 정도로 고독하며 비극적이지만 경어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어는 오히려 통념과 억측의 희생자로서 홀로 서 있게 된 행복을 누리며 빈 거울이 되어 사라져 갔다. 다만 그의 깨달음이 남아서 우리를 전율케 할 뿐이다. 선문 염송에 실린 한 개송은 경어 성우의 일생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산 하에서는 소가 되고 산 상에서는 승이 되며 항아사의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능히 다 부르지 못하네. 항상 구름 덮이지 않는 석양노를 즐겼나니 먼 산의 한없는 푸른만이 아득하네. 산을 내려가면 소가 되고 산에 오르면 승이 되었던 경어는 불교의 고독 속에서 유랑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경어에게는 돌아갈 절이 없었다. 건물이 형태를 가진 절은 사라지고 단지 경어의 깨달음만이 남은 것이다. 선승들에게 일주문과 법당을 가진 절이란 그림자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속보다 더 세속적인 가치가 받아들여지는 절은 이름만 절일 뿐이다.
북방 제재 이후 경호의 시는 더욱 비장해지고 한편으로는 너그러워진다. 선문이 고고한 서정 속에 깃든 경호의 요염한 슬픔과 서정은 사라지고 당장 숙식을 구하는 인간적인 슬픔이 서린 시가 쓰여진다. 즉 초음을 아껴 도를 닦아야 한다는 등의 교훈을 담은 시는 사라지고 북방 고원이 아름다운 풍광과 술, 자신의 취식을 허락해주는 벗들에 대한 고마움,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민중에 대한 깊은 연민이 그의 시를 채우고 있다. 발자국의 메아리. 강계 아득포제를 넘어선 경호는 수염을 길게 기르고 비승비속의 이상한 행색으로 한경남도 값싼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초췌한 행색으로 북방 고원이 한 거리에 갑자기 나타난 경호의 당당한 풍모와 깊은 눈매에서 그가 비범한 일생을 살아온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호는 헌병 분견대로 연행되었다. 요즘도 그렇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오지일수록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지방 치안기관이 내탐하는 표적이 된다. 1905년 을사늑약과 1907년의 신약 체결 이후 일제는 조선의 치안권을 강탈하고 곳곳에 헌병 분견대를 설치하고 있었다. 헌병 보조원들은 경호를 무수히 구타하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꿈에도 경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들은 경호를 자맹하는 독립지사이거나 가슴에 혁명의 불씨를 품고 다니는 유험 인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호는 쏟아지는 매의 소나기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신음 하나 내지 않았다. 경호는 유혈이 낭자한 몸으로 헌병 분견대의 유치장에 갇혔다. 일본인 헌병대장은 경호를 다그쳤다. 당신은 누구요? 말하지 않으면 당장 처형해 버리겠소. 경호는 지필묵을 요구했다. 그리고 단숨에 청갈한 필체로 버버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모든 행위는 마침내 무상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할 날이 있으리니 마치 힘을 다한 화살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마침내 모두 생사윤회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 법원은 황벽 희운이 거사 배휴에게서란 완능록의 한 구절이다. 갑산의 일본인 헌병대장은 고개를 숙였다. 법어와 필체도 그렇지만 경호에게 풍겨나오는 장중한 인간의 무게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머리를 기른 고승이라는 것을 짐작한 헌병대장은 경호를 자신의 집으로 정중히 모셨다. 그리고 부인에게 말했다. 이분을 모시고 잘 대접하시오. 무엇을 원하시건 그대로 받들어 주시오. 그러나 곧 헌병대장이 서울 출장을 다녀와 보니 경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부인이 전하는 말에 헌병대장은 더욱 압도당하고 말았다. 그분은 집에 있는 돈을 꺼내다가 거리로 나가서 술을 사 드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경호의 무역이 다시 한번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헌병대장은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겠지. 그 어른이 좀 더 계시지 않고 그렇게 떠나서 참 섭섭하오.
그에게 경허의 존재는 긴 어둠 속에서 만난 아침의 햇살과 같았다. 경허가 떠난 이후 그는 제가의 선수행자가 되어 무욕의 길을 걷게 된다. 경허가 사라진 저 북방의 삼수갑산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딘가? 삼수는 함경북도 북서단에 위치한 곳으로 그 지명처럼 압록강, 허천강, 장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삼수군은 높이 1000m 이상의 고산 준봉이 이어진 고원지대로서 9월 말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여 이듬해 5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추운 변방의 작은 곳이다. 갑산은 함경북도 북동부에 위치한 곳으로 내륙의 소읍으로 갑산이라는 지명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봉우리들이 이어진 곳이다. 모두 해발 1200m 이상의 평균 고도를 유지하는 고원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다. 1905년 강계 종남면 장평리에 나타난 경허는 작은 소동을 일으킨다. 장평은 종남면과 주막거리 사이에 있는 벌판의 이름으로 강계 사람들은 장두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주막거리에서 주막 안악을 희롱한 경허는 마을 청년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지방유지 김탁이라는 사람이 이 소란을 보았다. 무슨 일인가? 청년들은 분개한 듯 말했다. 아, 이 이상한 영감태기가 주모에게 입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감태기는 죽어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나쁜 놈의 영감태기 같으니라고. 경허는 눈에 들어간 티를 빼달라고 다가온 주모의 얼굴에 입을 맞춘 것이다. 아, 경허는 어쩌자고 이런 일을 자꾸 벌이는 걸까? 마치 해인사 말정제에서 초정들에게 과자를 주면서 자신을 때려달라고 한 그 무모함을 다시 보는 것만 같다. 경화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까닭은 선과 악, 삶과 죽음이 혼돈의 물결을 이루면서 거세게 흐르는 자신의 열애장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선과 악의 혼돈의 물결을 이루는 열애장을 넘어서 보는 청정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언제인가 경호와 망공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났다. 두 사람은 바위 우리에 들어가 비를 피했다. 경호가 자꾸 천장을 올려다보자 망공이 물었다. 스님, 천장은 왜 그렇게 올려다보십니까? 바위가 내려앉을까봐 그러네. 이 끝도 없는 바위가 내려앉을 리가 있겠습니까? 경호는 말했다. 이 사람아,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란 말일세. 경호는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안전지대야말로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항상 사신의 추적을 받고 있는 인간에게 안전지대란 없다. 오히려 어디에도 없는 안전이라는 환상과 안전지대를 찾아 헤매는 관성만 남겨줄 뿐이다. 김탁은 마을 청년들에게 말했다. 그만들 두어라. 아무래도 여러 놈이 노인에게 발길질을 해대다니 한심한 놈들. 북방의 지식인 김탁은 경호를 바라보았다. 범상치 않는 풍모에 괴이한 걸물이었다. 김탁은 한눈에 이 비범한 인물에게 이끌렸다.
그러나 정작 경호는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낸 김탁에게 목총을 돋우었다. 괘씸하거나 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길이나 갈 것이지 남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 남의 삭싸움에 참견하고 있나. 고얀 놈 같으니라고. 김탁은 지금 이 노인이 겸연쩍어서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김탁은 방긋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거 참 어르신을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누추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집으로 가셔서 좀 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경호는 잊지도 않는 허세를 떨며 김탁과 함께 주막거리를 벗어났다. 그날 밤 김탁과 경호는 주안상을 마주하고 밤새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호의 허세는 간 곳이 없었다. 훗날 만주 지역이 한인 독립운동사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되는 김탁은 경호의 눈매에서 이미 세계와 인생의 허망을 봐버린 자의 강렬한 눈빛을 보았다. 경호가 장두벌 주막거리에서 일으킨 소란이 인연이 되어 만난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직의를 맺고 김탁은 경호의 생활을 돕는다. 경호와 절친하게 지냈던 김탁은 속가의 전법 제자가 되어 경호의 깨달음과 우국선을 이어받는다. 김탁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단체 광정단의 재무부장을 맡은 후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발족하기 위해 상해에서 열린 국민회의 국민대표 25명 중의 한 사람이 된다. 경호 집에는 그가 입적하기 전까지 북방에서 남긴 시 90여 편 수록되어 있다. 이 시편들 가운데 경호가 북방의 고원 도시를 떠돌며 시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실려 있는데 모두 26명이다. 그들은 대부분 지방의 선비, 상인, 지주, 학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그들은 하늘끝의 낭떠러지를 홀로 떠도는 경호에게 인간의 온정을 베푼 사람들이다. 경호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시를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경호가 많은 사람들에게 밥과 술, 잠잘 곳을 신세지며 방랑객으로 떠돌았다는 처연한 사실이 담겨 있다. 지난해 청명 때는 강계읍에서 보냈는데 올해 섣달 금음은 값산 마을에서 맞는구나는 시구처럼 경호는 한 곳에 머물지 못했으며 강주 땅 8년을 누더기 한 벌로 살았네 라는 시구처럼 경호의 현실적인 삶은 그만큼 공공했다. 북방 유랑 이후 경호는 그의 시에 술과 벗들만 담고 있지 않다. 시국과 민족을 걱정하는 시가 부쩍 늘어난다. 그만큼 나라의 운명은 가파른 비탈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경호는 선문을 떠나온 노쇠한 유발성의 몸으로 북방의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다니면서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고 있었다. 우국의 고뇌가 담긴 경호의 시구절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누워도 편치 않구나. 지금 이 나라는 염천의 여름이니 원컨대 자비구름 곳곳에 펼쳐지이다. 병들고 술취해서 나라 걱정 잊고자 했더니 시국을 걱정한들
운수인 걸 어찌하랴. 경화가 이 식구들을 우국의 고뇌 속에서 쏟아낼 무렵인 1910년 10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그때부터 이 땅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서 온갖 순환을 겪게 된다. 삶도 죽음도 사랑도 미움도 없다. 경호가 북방에서 쓴 시에는 점점 약해져가는 어떤 파동, 귀를 기울이면 서서히 다가오는 어떤 슬픔의 파동, 허공을 떠들고 있던 그 모든 기억의 메아리들이 차츰차츰 결정체를 이루어가고 있어 한층 애처롭기만 하다. 오래전의 경호는 자신의 수겁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썼다. 경호의 심우송 가운데 이류 중생이라는 개성이다. 털을 쓰고 뿔이 난 소가 되어 등불 앞에서 쓸쓸히 읊조리네. 지금 조사는 몸을 잃어버리고 긴 세월 거리로 떠돌아다닌다네. 이 개성은 바로 경호 자신이 그린 자화상이다. 경호는 지금 몸을 잃어버리고 긴 세월 거리로 다닌다. 경호가 북방 고원이 옅은 가을 햇살 속에서 그리워하는 것은 잃어버린, 이제는 지나가버린 시간이 산산조각난 편린들이며 아름다운 기억의 그 애잔함이다. 경호는 탈을 쓰고 뿔이 난 소가 되어 등불 앞에서 쓸쓸히 시를 읊조리는 것이다. 경호는 1912년 4월 25일 함경남도 갑상군 웅이방 도화동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오직 홀로 선의 푸른 하늘을 비행해 간 위대한 선사. 경호 성우는 지상에서 마지막 남은 그림자를 거둔다. 입적하기 전날 경호는 아이들이 서당 뜰악의 풀을 뽑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아, 피곤하구나. 다음날 새벽에 푸른 여명이 창호지에 스며들 때 경호는 호련히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잡고 개성을 썼다. 외로이 홀로 밝은 마음의 달, 온 누리에 빛을 머금었구나. 그 달빛은 온 누리와 함께 사라졌으니 이는 다시 무엇인가? 경호는 붓을 던지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경호의 외로이 홀로 밝은 마음의 달은 온 누리에 빛을 머금고 저 광활한 낭림산맥과 개마고원의 푸른 대기 속으로 사라져갔다. 경호가 시인이 되어 북녘 고원을 떠돌던 때 밥과 잘 곳을 마련해 주었던 지기들은 그의 자네를 거두어 산에 묻는다. 경호의 세수 67세, 범납 59세였다. 경호의 입적은 그 이듬해 수독사 정해선원에 주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알려진다. 하남은 스승 경호의 입적 소식이 전해진 때 일을 이렇게 썼다. 10년 후 수월 화상으로부터 예산군 정해선원으로 서신이 왔다. 화상께서 머리를 기르시고 속복을 입으신 뒤 값싼 강계등지로 내왕하시며 시골 서당에 훈장도 하시고 저작거리에서 술도 자시고 하다가 임자년 봄에 값싼 웅이방 도화동 서당에서 입적하셨다. 해월과 만공 두 분 사형이 곧장 그곳으로 들어가 관을 모셔다가 난덕산에서 다비에 붙인 다음 임종하실 때의 서계를 얻어가지고 돌아왔으니 바로 화상께서 입적하신 다음 해인 개축년 7월 15일 일이었다. 아, 슬프도다.
선지식이 세상에 나타남은 실로 만겁에 만나기 어려운 일이거늘 비록 우리가 잠시 친견한 바 있다고 하지만 오래 모시고 공부했던 것도 아닌데 선사께서 돌아가신 날조차 참석하지 못하였구나. 다만 그 마지막 떠나신 일이 옛 도인들이 인멸할 때와 다름없이 흐뭇하니 이곳으로 여한을 그침 따릅니다. 망공은 스승 경호의 입적 소식을 듣고 경호 법사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라는 시를 읊고 있다. 선함과 악함이 부처와 호랑이보다 더하신 분, 바로 경호 선사이시다. 돌아가셨으니 어느 곳을 향해 떠나셨는가? 술에 취해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 제자 해월과 망공은 1913년 7월 25일 갑산 난덕산으로 가서 스승의 시신을 운구하여 다비에 모셨다. 당시 경호의 저고리 속에는 개송이 들어 있었다고 전한다. 삼수갑산 깊은 골에 속인도 아니요 중도 아닌 송경호라. 천리 고향 인편이 없어서 세상 떠난 슬픈 소식은 흰 구름에 그치노라. 제자 망공은 스승 경호의 법운을 생각하며 그와 함께 산하를 떠돌던 날들은 생각하며 스승의 잔해를 태우는 다비에 불을 붙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남는 노래 한 소절을 불렀다. 한북 갑산군 웅이면 난덕산 아래에서 돌아가신 법사 스님의 다비 때 부르다. 시비에 물들지 않는 바람 같은 나그네가 있어 난덕산 아래에서 겁의 가를 그쳤도다. 낙의 일도 말의 일도 다 제가 되어 쓰러지니 날은 이미 저물고 먹지도 못하는 소쪽새가 소쪽다 우네. 망공의 노래처럼 낙의 일도 말의 일도 다 제가 되어 쓰러지고 날은 이미 저물었다. 시비에 물들지 않는 바람 같은 나그네가 영원한 겁 바깥에서 부르던 노래도 이미 끝났다. 다만 먹지도 못하는 소쪽새의 울음소리 속에서 경호의 비도, 경호의 환채, 경호의 시련, 경호의 고독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술에 취해 꽃밭 속에 누운 것이다. 경호는 이렇게 저문 날 그가 떠돌던 고온의 소쪽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깨달음이 회랑에 영원히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남기고 보는 청정불의 세계로 떠났다. 그리고 지금 현대 한국선의 회랑에는 여전히 그의 크나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